조선시대의 3대 도인 북창정념을 아시나요? 북창비결의 저자인 정념은 1506년에 태어나 1549년에 사망하였다. 향년 43세였다. 조선 중종 명종 때의 문인으로 본관은 온양이고 후는 북창이다. 충남 온양태생으로 조선시대의 선인, 기인, 도인을 대표하는 인물로서 그 당시에는 일반 백성부터 조정관료에 이르기까지 널리 알려져 있었던 인물이다. 용후비결의 저자이기도 하며 선불교 쪽에서는 용후대사로도 불리어지기도 하며 조선시대의 도가사상, 내단사상, 단학의 중시조로 평가되고 있다. 정념은 매월당 김시습, 토정 이재함과 더불어 조선시대의 3대 기인으로 손꼽힌다. 북창정념은 생이능언, 태어나면서부터 말을 아는 능력이 있었으며 생이지직, 배우지 않아도 스스로 깨우쳐서 세상의 모든 이치를 알았다고 하며 영적으로도 매우 뛰어난 무불통지의 대학자였다. 북창의 깨달음은 부처님의 경지에 이르렀으며 행동은 중국의 노자와 견줄만 했으며 사람을 가르치는 데에는 성인의 가르침을 표본으로 삼았다고 한다. 선천적으로 학문 능력이 출중해 20세가 되기도 전에 천문, 지리, 의학, 복서 등에 능통했으며 유불선 3교에도 도통했으며 율려, 산수, 외국어, 그림 등을 모두 섭렵하였다고 전해진다. 저서로는 성가에서는 필독서인 북창비결과 예언서인 궁을가 외에도 북창집, 동원진주남, 유심액결 등이 있다. 조선시대 후기의 학자였던 이유원이 쓴 이마필기의 제24권 문헌지장편에서 정념을 이렇게 평가한다. 정념은 신묘하게도 여러 나라의 언어를 이해하였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천인이라 칭하면서 놀라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인조 때 대학자이면서 우의정이었던 장류는 북창정념을 이렇게 평가했다. 정념은 유불선, 삼교리에 모두 정통하였으며 그의 사상적 중심에는 유교가 바탕이 되었다고 전해진다. 정념은 한번 산에 들어가면 며칠 동안 마음을 가다듬고 수행한 다음 산 아래 읍내에 내려와서는 백리간에 일어난 일들을 직접 자기 눈으로 본 것처럼 훤히 알아맞추었다고 전해진다. 정념에겐 남다른 풍모가 있어 조선 후기학자인 성수익은 북창정념을 사람이 아닌 신인이라고 평가를 하였다. 한 번은 중국에 가서 유주국에서 온 사신을 만났단다. 그 유주국에서 온 사신은 일면식도 없는 정념을 만나자마자 소스라치게 놀라며 뜰 아래로 내려가 큰 절을 올렸다고 전해진다. 유주국에서 온 사신이 소지한 책자에는 모년 모월 모일 모시에 중국에 가면 진인을 만날 수 있다 고 적혀 있었다고 전해진다. 그 사신은 북창정념을 진인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래서 몇 시간 동안 정념에게 주역을 배웠다고 한다. 그런데 더욱더 놀란 것은 정념이 아주 유창하게 유주국 언어로 가르쳐 주었다고 한다. 정념이 어디서 누구한테 유주국말을 배웠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아무튼 그 당시 사람들은 정북창을 도사라고 믿었다. 특히 그는 직관으로서도 뛰어난 능력을 가졌다. 언젠가 한 번은 정념의 사촌이 아버지의 묘자리를 부탁을 해서 사양하던 끝에 묘자리를 어느 곳에 점지해 주었는데 땅을 파보니 온통 물구덩이였다. 사촌이 그 자리를 피해 다른 곳으로 묘자리를 쓰려고 했으나 정념이 끝까지 우겨 바로 그 자리에 그냥 묘자리를 썼다고 한다. 그 구덩이에 돌멩이를 몇 개 채워놓고 장례를 마치게 됐다. 이른바 수중명당이었다. 훗날 무덤 안에 채운 돌멩이 숫자만큼 후손들이 재산이 나왔다고 한다. 정념은 다방면에 재주가 뛰어났지만 생활이 매우 불우하였고 당시 정승이었던 아버지 정순붕의 을사사화가담을 막지 못했다는 자책감과 즉위 9개월 만에 비명행사한 인종에 대한 비애 때문에 울분을 삼키지 못하고 일찍 세상을 떴다. 그래서 그의 때일은 죽음에 대해서도 설화가 전해진다. 선조 때 재상을 지낸 윤두수가 정념의 친한 친구였다고 한다. 그런데 윤두수가 어디에선가 본인 자신이 단명한다고 들었길래 만물박사인 친구 정념에게 조언을 구했다. 어떻게 하면 장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묻고 정념의 현답을 기다렸다. 그래서 정념은 친한 친구의 청을 거절할 수 없어 당시 신선들이 모여있는 곳을 알려주면서 그곳에 가서 수명의 연장을 기원하며 빌라고 하였다. 윤두수는 정념의 말대로 그곳에 가서 정성껏 기도를 해서 그런지
선조 때 영의정까지 지냈으며 69세까지 장수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친선들은 천기를 누설한 죄로 정념의 수명을 줄이기로 했고, 정념은 친구를 위해 40대 초반에 세상을 등질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지금으로 말하면 북창정념은 조선시대 당시 최고의 도사였던 것이다. 조선 고종왕 때 역사학자이며 민속학자인 이능화는 조선 도교사에서 북창정념을 김시습, 권극중, 이지암, 곽재호를 뛰어넘는 조선 최고의 도사로 꼽았다. 그러나 이렇게 다재다능한 북창정념의 만료는 매우 불우했다. 조선시대 4대 사화 중 대륜과 소윤 등이 패권을 놓고 다툰 을사사화는 그가 39세 되던 해 명종 즉위년인 1545년에 일어났다. 북창정념의 아버지 정순붕은 당시의 권력자인 윤원영, 이기 등과 함께 을사사화를 일으켜 많은 선비들을 억울하게 죽이고 귀양을 보냈다. 아버지 정순붕은 이른바 사색당파인 소윤의 핵심 세력으로 명종 초 집권 시기에 세도를 누렸다. 북창정념은 이런 아버지에 대해 불만이 컸다고 한다. 일단 정념의 아버지인 정순붕도 간단치 않은 인물이니 아버지에 대해 한번 알아봅시다. 정념의 아버지 정순붕은 1484년에 태어나 1548년에 사망했다. 향년 64세였다. 아버지 정순붕은 1506년 중종 즉위년에 문과에 급제하였으며 1506년 중종 반정 후 전국 원종 공신이 등의 녹훈을 받고 동부 승지, 우부 승지, 충청도 관찰사로 근무하였으나 기묘사화로 파직당하고 낙향하여 무려 17년 동안의 야인 생활을 마치고 1538년 영의정 김한로가 사약을 받고 죽은 뒤 아버지 정순붕은 그의 나이 54세에 다시 복권되었다. 그 이후 경기도 관찰사, 경조참판, 대사원 형조판서, 호조판서를 거쳐 우참찬 시절 윤원영과 짝을 이루어 소윤일파가 되고 다시 형조판서, 우참찬, 대사원을 거쳐 1545년 명종 즉위년에 그의 나이 61세에 을사사화를 일으켜 1등 공신이 되어 우찬성이 된다. 그 이후 정승의 반열에 올라 우의정까지 되었다. 그렇지만 선조 11년인 1578년에 정순붕이 죽은 지 30년이 지난 후에 살아생전의 모든 벼슬이 추탈되었고 공문도 삭제되었다. 이렇게 아버지 정순붕은 죽기 3년 전까지 정치의 혼동을 불러일으킨 을사사화의 주인공이었던 것이다. 끝까지 탐욕의 끈을 놓지 않았던 인물이기도 하다. 아무튼 북창정념의 아버지인 정순붕은 노년에 이르러서도 다석 유영모 선생님께서 늘 말씀했던 탐진치 삼독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인간의 말로가 아닌가 싶다. 그러니 사후에 삭탈관직까지 당했던 것이다. 그렇지만 아들인 정념은 권력을 잡기 위해 그런 일을 획책하는 아버지 정순붕의 말로가 평탄하지 않을 줄을 미리 내다보고 예견했던지라 아버지 정순붕의 을사사화 가담을 극구 말렸던 것이다. 북창정념은 아버지가 을사사화로 권세를 누리자 당시 포천영감이었던 정념은 직을 내던져버리고 경기도 양주 괴라리에 응거하였다. 이렇게 그는 아버지를 만류하여 을사사화를 막지 못했다는 자괴감과 세상에 대한 불만을 술과 시로 달래며 울분을 삭혔던 것이다. 화담 서경덕의 수제자 고경명과 절친이었고 격암유록의 저자 남사고와도 허물없이 교유를 하였다고 하니 정북창이 내공의 깊이를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다. 조선시대 효종 때 대학자이면서 사상가이자 정치가였던 미수어목은 나중에 정념을 이렇게 평하였다. 정념이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는 단 한마디도 공자의 학문에서 벗어난 적이 없으니 그 깨달음은 스님과 같고 그 행적은 중국의 노자와 같았으니 사람을 가르치는 데는 성인으로 그 종지로 삼았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 당시 상황을 조선왕조실록은 이렇게 전하고 있다. 정념은 성품이 명민하고 착한 일을 좋아하여 마음속으로 자기 아비가 하는 짓을 그르게 여겨 일찍이 가나여 말렸으나 아버지 정순붕이 따르지 않았다. 동생인 정연이 부자간에 이간질하여 온 집안이 변고가 일어나려 하였다. 정념은 아버지의 처신과 행동에 불만을 느끼고 양주의 시골집에 내려가 있거나 산사에 머물러 지낸 것이 여러 해였다. 명종 즉위년 1545년 8월 28일자 아버지 정순붕은 넷째 아들 정연과 공모하여 큰아들 정념을 죽이려고까지 했다. 집안의 변고란 이런 비극적인 사건을 일컫는 말이다. 요컨대 정념은 현실 정치에 관해 아버지와 다른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하마터면 죽임을 당할 지경이었다.
이토록 아버지와 아우로부터 버림받은 정념은 산중에 파묻혀 지내다가 슬픔을 안고 죽어버렸던 것이다. 그것은 비극이었고 이 점에 대하여 지금까지 선비들은 슬퍼하고 있다. 고 적혀있다. 명종 20년 1565년 10월 29일자. 아무튼 여러가지 면에서 북창 정념은 너무도 불운한 천재였다. 집안에서 버림을 당한 그는 불교 및 도교에 열중했고 그 외 모든 학문에 치중하여 그 슬픔을 달래려고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정념에 져서 북창 비결에서 말세의 조짐을 음주의 폐습과 음란한 풍토에서 찾았다. 북창 비결에서는 말세가 되면 남쪽에서부터 나라가 망한다고 했다. 특히 물과 불이 있는 서남쪽에 독이 궁궐에까지 미칠 것이라고 했다. 우리나라의 서남쪽이면 전라도와 제주도가 해당된다. 또 말세가 되면 주위에 아비 시체가 온 나라에 누워있고 뱀의 형태를 한 집의 굴뚝 연기가 천리 밖에서도 흩날릴 것이라고 했다. 병자의 자는 쥐를 가리키며 임진의 지는 농자를 가리키는데 임진년 다음 해가 계사년인데 그때까지도 전쟁의 후유증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계사년의 사자가 뱀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후세의 사람들이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또 그런 환란이 닥치면 8줄의 백성이 5달 동안 시체로 쌓일 것이다. 그때는 소나무와 잣나무를 심을 것이요 제비와 기러기가 가고 오는 시절이로다. 여기서 소나무와 잣나무는 임진왜란 때 조선에 파병했던 명나라 장군인 이여송 장군과 그의 동생인 이여백 장군을 말하는 것이며 이여송의 끝자가 소나무 송자이며 이여백의 끝자가 잣백자라 소나무와 잣나무를 칭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제비와 기러기가 오간다는 말은 병자호란 이후 포로와 사신들의 연행길이 잦아졌다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연행이란 명나라 수도인 연경을 일컫는다. 즉 제비연자는 연경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북창 비결에서 발견되는 재미있는 점은 난세를 극복할 사람이 누구인가 라는 점이다. 여기서 정북창은 이렇게 말한다. 재물에 인색한 사람은 먼저 집에서 죽고 아무 재주도 없는 선비는 저절로 집에서 죽는다.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 참된 지혜를 갖춘 자만이 난세에 살아남는다. 지혜와 덕이 부족한 사람은 아무리 살려고 발버둥치면서 십승지 같은 곳을 찾아 피난을 다녀도 아무 쓸데가 없다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하늘에서 떨어져 죽는 기러기 신세와 같다고 말한다. 북창 비결에서는 덕과 지혜를 처세의 으뜸으로 쳤다. 정념은 짧은 생애 동안 그의 도력과 관련한 수많은 일화를 남겼지만 말년에는 세상에 조금도 뜻을 두지 않고 고고한 은일군자로서의 삶을 지켰던 것이다. 당시 백성들은 그의 풍채를 보고는 마치 구름을 탄 합처럼 타숙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고 전해진다. 아울러 그의 고결한 인품, 심오한 학문에 대해서는 당시에도 칭송이 자자하여 인종이 세자 시절에 그의 명성을 듣고 내가 즉위하면 화담 서경덕과 더불어 정승을 시켜야 할 인물로 손꼽았다고 한다. 그러나 인종이 즉위 9개월 만에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바람에 성사되지 못했다는 일화가 전해진다. 그는 43세 되던 해 세상에 오래 있지 않을 뜻을 굳힌 듯 주위에 미리 이승을 떠날 날짜를 말한 후 스스로 만시를 지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독파 만권서. 평생에 만권의 책을 읽었고 이름진 천종주. 하루에 1000잔의 술을 마셨다네. 고담 복희 이상사. 복희씨 이전에 일만 얘기하고 속 설종래 불괴구. 속된 얘기는 입에 담지도 않았지. 안회 30 칭아성. 아내는 나이 30에도 성이네. 버금가건을. 선생제 수하 기구. 선생의 삶은 어찌 그리 길었던고. 이 시는 그가 도인으로서의 삶을 요약한 것이라 보여진다. 정북창은 아무리 자신의 처지가 인생의 맨 밑바닥을 기면서 하루하루 생활하였을지라도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고 술을 먹고 남들과 대화를 할 때도 자신의 처지를 탓하지 않고 오히려 중국의 태평성대인 요순임금 이전의 시대인 태호 복희씨 시대의 평화와 자연의 풍요로움과 풍경의 고즈넉함을 그리워했으며 속세의 험한 얘기는 절대로 입 밖에 내지도 않았으며 공자의 제자인 아내도 그토록 공부를 열심히 하여 그의 도력이 만만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자의 학문을 뛰어넘지도 않았다는 것을 빗대어 아내를 높이 평가하면서 정북창 스스로
공자의 지위로 자신을 정립했던 것이다. 43세의 수명을 어찌 그리 길었느냐고 스스로 자문하는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삶과 죽음의 경계를 초월하여 중국의 장자처럼 절대의 시공간을 논일고 있는 경지인 것이다. 어느 날 정북창 본인이 이승을 저버리기로 예언한 날, 그는 조용히 가부좌를 틀고 앉아 좌골탈망을 하였다. 이 한마는 속세의 삶을 뒤로하고 저 멀리 저 높은 꿈의 낙원으로 모든 이승의 찌든 때를 벗어버리고 오매불망 그리던 도교의 이상세계로 구름을 타고 훨훨 승천하였다. 진짜로 그날 인근 주민들은 그가 구름을 타고 승천하는 모습을 목격하였다는 백일비승의 설화가 후일담처럼 들려온다. 오늘날 전해지는 정북창의 대표적 저서로는 근대 사학자인 이능화의 조선도 교사의 부록으로 실린 용호비결을 비롯 온양정시 문집인 온성세고에 실린 45수의 시가 전해진다. 그의 묘소는 살아생전에 터를 잡아두었던 경기도 양주시 삼북동산 90번지 산기슭에 있는데, 이 산은 온양정시의 선영으로 현재까지 600년 동안 잘 관리되고 있다. 그리고 양주군에는 그가 은거하면서 수련했던 장소가 지금도 정식골이라는 명칭으로 흔적을 남기고 있다. 정북창은 그의 탁월한 천재성과 저서로도 주목받아야 하겠지만, 어진 마음과 청렴결백한 처세, 세상을 따뜻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너그러움, 타인의 인명존중에 대한 경외심 등은 그가 진정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은 텅 빈 마음의 결과가 아닐까 생각한다. 즉 강하심일 것이다. 이참에 나도 한번 시간을 내어 그의 숨결을 느껴보고자 그의 묘소를 찾아볼까 합니다. 모두들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